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야 정당은 정치 일정을 멈추고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논리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 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과 관련한 정치권의 파장과 정부가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장재현 기자. 네. 박 시장이 소속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젯밤 박 시장의 실종 소식에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박 시장의 생존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와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등 최고위를 제외한 공식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박 시장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 박원순계 의원들로 불리는 박홍근, 남인순, 기동민 의원 등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고인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오늘 낮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요.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맞대결이 성사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오늘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박 시장과 인연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들의 SNS에서 박 시장을 애도하고 또 직접 빈소를 방문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박홍근 의원은 박 시장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SNS에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떠돌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극단적 선택이 면죄부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조혜진 유상범 의원 등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SNS에 유가족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은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등 추모와는 별개로 박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정치권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 박 시장을 애도한 것 같군요. 네, 오늘 민주당의 유일한 공식 일정이었던 최고위 회의는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참석 의원들 모두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고요. 이 대표는 평생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고 서울시정의 공백이 없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도 갑작스러운 박 시장 비보에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당 회의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양당의 애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통합당은 박 시장이 실종 상태이던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유념해달라는 당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만큼 행여나 말실수나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이 당에서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박 시장이 걸어온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삶을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국민의당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하는 등 정치권은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네, 이렇게 박 시장 유고로 서울시장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서울시장 자리 역할 또 이건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 건가요? 네, 선출직인 서울시장 자리는 우선 서정협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이 9개월 정도 권한 대행을 맡은 뒤에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채워집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는데요. 부산은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다 현재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선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판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이번 박 시장의 사망은 총선 압승 이후 대형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또 한 번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0%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논란이 있었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결국 폐지됩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22번째 오늘 대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행 3.2%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 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강화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에 40%가 적용됐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또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상향돼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로 높였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해선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의 경우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장기 임대는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이 된 곳은 잔금 대출에 규제 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해법과 처방 없이 또 세금 폭탄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은 확대하고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이제 발의를 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시장 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만 부동산을 잡겠다는 세금 폭탄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의 전방위적인 인상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안정화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의 상향 조정은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보유 토지에 과세 강화 방안이 빠진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의당도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를 수행하면서 갈등이 일단 봉합되기는 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법무부 문건 유출 의혹, 출처가 어디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제기되면서 통합당이 이것을 지금 상당히 세게 쟁점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그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고요. 또 대리전 양상까지 띄었는데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해소되느냐 또 싶었는데 또 새로운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그 지난 8일이죠. 이틀 전입니다. 예. 오후 6시가 지난 시점에 대검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요. 추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 그리고 독립수사본부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한두 시간 지나서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장관 지휘를 따르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요. 예. 이제 논란은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집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밤 9시 55분에 법무부 알림이라면서 법무부가 작성한 듯한 내용의 문건을 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가 당초 발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최 대표는 20분 뒤에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장이 포함된 이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그 대표가 장관 입장문 초안을 받았다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후에 법무부의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내용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발표한 입장문 이제 가안으로 밝혀지기는 했는데 예. 좀 찜찜한 구석은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총 공세를 펼쳤는데요. 예. 특히 통합당은 이제 화력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분명하고 명료하게 쓰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을 해서 관여한다.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이번 사건에 좀 대입을 해보면 이 최 대표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법무부 문건을 입수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국정농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주 원내대표의 발언 좀 들어보시죠.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될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일일이 상의하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통합당 이제 법사위 소속 그 의원들도 이제 공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정농단은 비선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최 대표가 그 문재인 정부 현 정부죠.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또 조국 전 장관과 같이 근무를 한 그 배경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의 입장을 보면 정의당도 법무부의 입장이 외부에 유출된 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고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의 경위를 법무부가 소상히 밝혀서 최순자의 그림자를 걷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자의 자를 걷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통합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 해명은 좀 빠르게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또 최강욱 대표까지 빠르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요약을 하자면 야당의 주장은 좀 너무 지나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법무부는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초안과 수정안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배포는 수정안을 했어야 했는데 실무진에서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알아서 두 개 다 전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최강욱 대표가 올린 것은 이 초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은 배포가 된 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에 유포된 글은 자신이 공개를 지시를 했고 또 장관 비서실에서 SNS에 올린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오해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논란의 시작이 됐죠. 이 최강욱 대표의 이제 해명도 좀 봤는데요. SNS를 살피다가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서 옮겼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일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무모한 추측이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이제 너무 무모한 추측이다, 오버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아, 거기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 대표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 부인을 해야 되고 해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 약간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최 대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분의 글을 복사했다는 그 분이 이제 최민희 전 최민희 전 의원이죠. 의원이죠. 친문의원, 친문계 의원인데 이제 당일 이미 오후 7시 56분부터 최민희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식 논평이나 또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린민주당과 같은 당이 아니다 또 그 노선도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반박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논평이나 또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보죠. 민주당이 어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21대 국회 이전부터 이제 일하는 국회를 당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당론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른바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별도의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법사위가 법안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하는 국회 법안에 이제 담았습니다. 또 상시국회 제도도 말 그대로 이제 상시에 열겠다, 항상 열겠다라는 내용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정기국회가 원래 9월부터 100일간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항상 거의 1년 내내 국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좀 입장이 궁금했는데 이 법은 독재 고속도로법이다,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7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다뤄질 텐데요. 아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치열한 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통합당도 국회에 복귀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7월 지금 임시국회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7월 국회는 열렸고요. 또 상임위도 이제 각 상임위별로 활동들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의사 일정도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몇 번 열고 또 언제 열고 또 처리할 법안들을 이제 미리 합의하게 됩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지금 해야 되고요. 또 대정부 질문 일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앞서서 개원식 혹시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아직 뭐 의원 선서도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원식을 먼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개원식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도 있고요.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 선서도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아직까지 이제 개원식 합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늦어지냐 보면 통합당이 그 상임위원장 구성을 이제 여당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개원식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입장이어서 아직 개원식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개원식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 보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역대 국회를 보니까 가동은 되는데 개원식은 늦어지는 경우. 일단 개원식을 해놓고 원구성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식도 이제 아직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2008년 7월 11일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었던 기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새로운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7월 11일이었다고요? 예,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13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미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여야가 이제 그런데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일단 이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곧 합의할 예정이어서요. 의사일정 합의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을 좀 지나서 또 박원순 시장 또 장례까지 좀 잘 치르고 나면 그 일정도 잘 치르고 나면 이제 이견을 좀 좁히고 국회가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합의가 됐다. 뭐 의사일정 합의가 돼서 대정부 질문 언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현재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가해 학생 처벌에 치우친 면이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까지 학폭위 절차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 해결 방식은 교우관계 회복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치중돼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생활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단위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피해자 보상과 배상과 가해자 처벌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해결 방법에 대해 가르쳐가는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것. 학교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일으킨 동기와 환경 등을 들여다보는 원인 규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집에서 굶고 나오면은 아이는 밖에 나와서 누구 거 뺏어 먹고라도 살아야 됩니다. 비약일지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아이가 성장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살펴봐서. 전문가들은 또 학교 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의 형태로 바뀌면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위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느냐? 좀 여력이 생겨야 됩니다. 잘 지켜보고 아이들이 평상시랑 뭐가 좀 다른데? 표정이 좀 이상한데? 잘 웃던 아이가 왜 웃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법적인 절차는 학교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발생으로 피해 학생 가족도 2차 피해를 받는다며 안전 공제외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대선에 버금가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당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당내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박원순 시장 타계 등으로 판이 꺼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에게 확신을 줄 때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시대와 국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마지막 공직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중재와 조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앞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는 천주교가 선제적으로 미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경기의 고 최숙현 선수. 최 선수의 안타까운 비보로 체육계 폭력 실상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근절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최 선수의 아버지가 국회를 찾아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과 함께 이른바 최숙현법 발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에 징정을 했지만 아무도 최숙현의 억울함을 받아준 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 나란히 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그동안에 힘들었다는 과정을 언급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 최숙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 의원은 스포츠계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 이른바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보장과 폭력 및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조사 속도는 높이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고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행정기관에 진정을 했지만 어느 곳 하나 억울함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최 선수 아버지 얘기가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우리 체육계의 폭력이란 단어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곧 최숙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었죠. 특히 통합당은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후보자를 부적합한 인사라며 송국 검증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 자문단을 꾸린 통합당은 오늘 첫 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군대 이력과 대학 이력 둘 중 하나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오전에 열린 미래통합당 정보위원과 자문단의 합동회의.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정보위 소속의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의 군복무 중 대학 재학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 15일에 입대를 해서 67년 9월 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는데요. 기록상 군 복무 기간 중인 65년 9월부터 67년 2월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 의원은 당시 광주 김포 비행편은 일주일에 2편이었고 기차로는 10시간이 걸린다라며 박 후보자가 광주에서 복무를 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까지 통학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중에 배려를 받아서 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고 야간 수업을 들어서 3학기 만에 학점을 모두 채웠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하 의원은 허위 경력이 확인이 된다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을 했던 박 후보자가 이제 정반대 입장에서 통합당의 공세를 받게 됐습니다. 후보자의 이력과 각종 의혹을 꼼꼼히 살피며 청문회 준비에 나선 통합당의 송국 검증을 박 후보자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어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매우 원한다라고 밝혀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모아졌었습니다. 이런 미국 측의 제안 후 6시간 만에 북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일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이나 필요한 것이지 북한에는 이익이 없고, 둘째, 미국 측의 용기 없는 태도에 따라 시간을 때우게 될 경우 북미 정상 간의 특별한 관계 훼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볼튼이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부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그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모른다며 연내 개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응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업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길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며 북미 정상 친분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올해는 북미 회담은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여지를 남기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 협상 조건을 놓고 신경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북미 대화가 재개돼서 경색된 남북 관계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엔 시간 중간쯤에 이렇게 실종 소식 알려졌다가 이제 밤 우리 새벽 12시 바로 넘어서 사망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대부분 이제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인데 두 분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세상에 1000만 서울시장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놀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7시간 수색 끝에 경찰이 시신을 찾아냈다는 거,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지금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살 가능성은 없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본인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사망하신 걸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 자체도 놀라웠고, 그래서 이만큼 정치적 비중, 또 이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경받던 분, 이만큼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돌아가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또 평상시 성격 스타일로 봐도 이렇게 충동적일 분도 아니고 좀 그러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취재도 했었고, 네. 사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서울 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인과관계는 사실 이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지만. 이 박원순 시장이 8일 오후까지는 아주 평소처럼 의욕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만나서 부동산 문제 이야기도 한 상황에 그날 밤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때 얘기했던 게 그린벨트 뭐 네, 개선하거나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겠다 했던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이미 피소가 된 상황이 됐고 아마 대책회의가 있었던 걸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본인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고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 시장께서 이렇게 저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고뇌를 한 다음에 이제 저런 선택을 하셨는데 일단 뭐 안타까운 일이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저런 일에 이르기까지에 생긴 문제 있잖아요. 예.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박 시장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심경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그 소위 피해자로 보이는 그 여성에 대한 신상털이를 지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매우 잘못됐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지금 발생한 광역단체장, 즉 권력자의 소위 예. 성추행 문제 이거는 이거대로 남아있는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어떤 책임과 반성, 성찰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 기자의 질문을 예의 없다면서 굉장히 뭐랄까 과민 반응을 보이신 거, 예. 격하게 반응하신 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 같긴 합니다. 네. 활동으로 보자면 이제 짧은 기간 검사 생활을 했다가 인권 변호사 활동을 통했고 그다음에 시민 네. 단체를 만들었던 94년에 참여연대 만들 때 출범할 때 저도 같이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삼선 시장이 처음이라면서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도 이런저런 파장이 있겠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 시장의 이제 뭐 이력이 참 특이한 게 검사가 되시고 나서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나오셨어요. 근데 사표를 낸 이유가 이제 이 82년도 검사 본인 됐을 때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형 집행에 참관하라고 하니까 그게 비인도적인 것에 내가 참여를 해서 직무집행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셨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뭐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도 했고 참여연대 만들어지니까 사무처장도 했었고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면서 사무처장 직함을 본인이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시민운동 가령 소액주주 운동, 그 다음에 사법개혁운동, 예.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낙천운동. 하여간 한국 사회에 굵직한 이슈들은 다 한 번씩 이 박원순 전 시장님 거쳐갔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 특히 이제 범여권 내에서는 확실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과 함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범여권 전체가 첫째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다. 그리고 아까 이상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범여권 내부에서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련의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을 어떤 토대가 그냥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제기가 되면서 사실은 여권 내부 어떻습니까? 아까 그렇잖아요. 이상일 전 의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부산시장도 이제 이미 사실상 그만뒀죠. 있고 또 다른 두 군데의 경우는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정치적인 파장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범여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게 사실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부 권력, 그다음에 국회 권력, 그다음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장, 도지사, 거의 광역시장, 도지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의회 다 장악을 했지.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언론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1년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토대에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재보궐선거 있을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선거 치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 시장 관련한 성추행 의혹은요,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되거나 뭐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오거돈 시장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안희정, 박원순 두 분은 민주당의 사실은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뭐 높낮이가 뭐 좀 민심의 흐름에 따라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의 두 분이 같은 문제로, 한 분은 지금 소위 말해서 징역을 살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세상을 등지셨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치자를 생각했던 분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랍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부산시장 오거돈, 이제 전 부산시장이지만 그분도 소위 말해서 직원 성추행 문제로 이미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한테 화내실 일이 아니고 국민한테 사죄하는 그런 입장이 저는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은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두 분이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부산시와 서울시를 이끌어 오셨다면 보궐선거 요인은 사라지는 셈인데,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고 또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야 하는 문제, 게다가 이제 우리 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 경남의 김경수 지사도 지금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4월 7일 날 4군데 광역단체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민주당의 앞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좀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당헌상
지금 부정부패 등 중대한 문제로 민선 광역단체장이 직을 상실할 때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후보를 그 내지 얘기죠.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논란이 됐지만 서울시장 문제도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궐선거도 있지만 또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인 앞으로 비대위원장 어떤 영향이 대선 있을까요? 전초전 못지않은 뭐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그럴 얘기하는데.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일종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이 권력, 서울시장의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전국에 있는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국민들의 민심에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정말 대선 전초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력 대선 주자가 한 분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 구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대선 주자로 또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고 했던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라든지 위원장들은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의사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당장의 당권 경쟁에도 조그만 어떤 영향이 분명히 미칠 수 있고 그러면서 연쇄적인 파동이 아마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를 해보죠. 오늘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당정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 시장이 이런 비보 때문에 당정 협의는 취소가 됐지만은 부동산 종합 대책은 예정대로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또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더 부과하는 데 좀 맞춰져 있는데 이상일 전 의원 이번 정부가 22번째 발표라고 다는데 그렇습니다. 발표 어떻게 보세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대책으로 정말 대통령이 자신했잖아요.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작년 11월에 말씀하셨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런 공언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번 대책으로 그 대통령 말씀대로 현실화될까? 물음표를 저는 여전히 찍을 거로 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17 대책이 나오니까 집을 더 사기, 집값이 더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거로 예상하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공급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급은 제대로 안 하고 세금을 올려서 수요 억제 정책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오늘 나온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집을 가진 분들 또 집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다 지금 세금 때문에 앞으로 이거 굉장히 아마 불편을 겪을 것 같고 이 트리플 세금을 다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올렸어요. 그러면 통상은 대통령도 강조하셨습니다. 올 1월에.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공언한 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일단 불신도 커지지만 동시에 집행했을 때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대책에 또 구멍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조금의 이제 어떤 집행기관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그 효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정부가 정말 고심의 고심.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수합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일단 높여놓으면 저게 이제 뭐랄까 가을에 세법이 통과되고 세법 통과되고 바로 시행은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유예기간이 최소한 뭐 6개월이라든지 뭐 일정 정도 둘 테니까 그 사이 지금부터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한 8개월이나 10개월 후에 저 방안이 시행된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사실은 세금 중과를 조금 무서워하는 어떤 투기성 자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택을 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공급 시장에 조금은 좀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지켜볼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대책은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종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는 일단 이게 팔도록 예컨대 다주택자 팔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라 단기적으로는 뭐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어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효력이 과연 발생할까 이런 의문은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생애 처음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취득세를 깎아주는 걸 냈어요. 저는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산다면 그거를 취득세 전부 면제해 주는데 지금 서울에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이 좀 기준을 높였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종부세 얘기했었는데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6%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잡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기존의 종부세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정 어떻게 될까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국회 기재위도 그렇고 기재위원장도 그렇고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이제 모든 상임위원장 뭐 절대 다수니까요. 뭐 입법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일정한 시간 후에 적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년 뭐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나 지방선거 뭐 이런 또 내후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교체 현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미 김현미 장관의 얼굴을 국민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본다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김현미 장관 사실은 작년에 경질하려고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 문제에서 소위 그 후임자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이 전문가 아닌 분을 사실은 그 자리에 앉혀서 계속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계속 났고 지금 떠도는 영상이 뭡니까? 3년 전에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청와대 나가서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반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미 국민 사이에 희화화가 됐기 때문에 경질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은 전문가가 그런데 아닌 청와대 분을 쪽에서는 그냥 뭐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좀 소식통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김현미 장관이 전문가가 아닌 이런 분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정책을 구사하게끔 한 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론 관련해서 지금 김현미 장관 교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김현미 장관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다시피 과잉 유동성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사실은 가장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흐름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서울 특히 그중에 이제 서울에서 몇 개 지역으로 지금 집중돼 있으면서 거기에 집값이 오르는 어떤 국민들의 욕망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현미 장관의 책임이라고 딱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들으면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하시겠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결과로서 보면 조금 마음을 다친 국민들이 있고 또 이런 지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대신 매를 맞아야 될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누굴까? 이제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고심이 크겠죠. 실질적인 책임이 얼마나 크냐고 별개의 문제로 국민들에 대한 뭔가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경질의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맞짱 토론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동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 계속해서 붉은 장대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비가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